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우편물 봉투를 뜯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완료 통지서. 3억 원? 서류에 적힌 집 주소를 확인한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형이 아버지 집을 담보로 잡았다고? 병실 문이 열리며 철호가 들어서자 진호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사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경남 마산의 오래된 한옥, 그 마당에 가을 바람이 스며듭니다. 단풍잎 몇 장이 바람에 실려 떨어지고 처마 끝에서 바람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죠. 이 집의 주인인 76세 박동수는 병실이 아닌 자신의 방에서 요양 중입니다. 위암 2기 진단을 받은 지 벌써 석 달째,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로 집을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둘째 아들 박진호가 방문을 열며 들어섭니다. 38세인 진호는 매일 이른 아침이면 이렇게 아버지 안부를 묻고 오후에는 시장 일을 마치고 돌아가 저녁을 함께 드시죠. 아버지의 병간호와 생계를 동시에 책임지고 있는 셈입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매일 이렇게 오가느라 고생이구나. 동수는 침대에 기대앉아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병마와 싸우는 피로함이 역력하지만 아들 앞에서만큼은 애써 웃음을 지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수술 자국이 아직도 아물지 않아 가끔씩 찌릿한 통증이 올라오지만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진호는 아버지 옆에 앉아 혈압을 재고 오늘 드실 약을 정리해 둡니다. 혈압약, 소화제, 영양제까지 하루에 먹어야 할 약이 10알이 넘어요. 아버지, 약 드시기 전에 우유라도 한 잔 드세요. 속이 쓰리시면 안 되니까요. 진호는 정성스럽게 미지근한 우유를 데워 가져다 드립니다. 고맙다, 진호야. 정말 고마워. 동수는 우유를 한 모금 마시며 아들을 바라봅니다. 이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자신을 돌봐주는 어른이 되었구나 싶어 마음이 뭉클해져요.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큽니다. 38세면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을 꾸려야 할 나이인데 아버지 병간호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거든요. 형한테 연락은 해보셨어요? 요즘 통 소식이 없네요. 장남 박철호 이야기가 나오자 동수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집니다. 46세인 철호는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며 1년에 몇 번 보이지 않거든요. 추석 때도 사업상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내려오지 않았고 아버지 수술 때도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라며 병원에 얼굴만 비추고 바로 올라갔어요. 철호도 바쁠 거야. 서울에서 사업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나? 동수는 이렇게 말하지만 목소리 어딘가에 아쉬움이 배어 있습니다. 사실 철호의 연락은 점점 뜸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라도 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빠서 회의 중이라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라는 말만 반복하죠. 진호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형이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졌는지,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린 시절 형은 항상 모범적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동생인 자신을 잘 돌봐주기도 했어요. 그런 형이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호는 마음 한편으로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녁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오늘 시장에서 좋은 생선을 받았는데요. 진호는 화제를 돌리며 아버지를 살핍니다. 요즘 들어 식욕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 늘 걱정스러워요. 수술 전에는 밥 한 공기를 뚝딱 드시곤 했는데 지금은 반 공기도 제대로 드시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뭐든 좋다.
내가 해주는 음식이면 다 맛있어. 동수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그 손길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함께 담겨 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왔던 자신이 이제는 둘째 아들에게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한편으로는 무겁게 다가오거든요. 젊은 시절에는 이 한옥을 지으며 두 아들이 결혼해서 대가족을 이루고 살 꿈을 꾸었는데 지금은 그런 꿈들이 하나씩 멀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진호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아버지는 늘 두 아들에게 형제가 우애 있게 살아라고 강조하셨어요. 형제는 남이 아니야. 부모가 없어도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사이란다. 그때는 그저 당연한 말씀으로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아버지는 벌써 그때부터 형과 동생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걸까요? 부엌에서 생선을 손질하면서 진호는 형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려 봅니다. 고등학교 때 형이 갑자기 용돈을 많이 달라고 했던 일, 대학교 다닐 때 몰래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씩 했던 일, 졸업 후에 서울로 올라가면서 큰 돈 벌어서 가족들 다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했던 말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죠. 그런데 그 약속들이 하나씩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밤이 깊어가며 진호는 아버지 방 앞을 지나다가 문득 걸음을 멈춥니다. 방 안에서 아버지의 한숨소리가 들려오거든요. 철호야, 내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는 알고 있단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옵니다. 아마도 아버지도 철호가 이렇게 연락이 뜸해진 이유를 나름대로 짐작하고 계실 텐데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호는 오래전부터 장남인 철호의 연락이 뜸해진 진짜 이유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바쁜 일정 때문만은 아니라는 직감이 계속해서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형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가족에게 말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진호는 시장에서 돌아와 대문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평소에는 없던 검은색 세단이 집 앞에 주차되어 있거든요. 번호판을 보니 서울 차량입니다. 혹시 형이 내려온 건 아닐까 싶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해요. 하지만 동시에 왜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아버지, 누가 와 계신가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서자 안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형 철호의 목소리예요. 아버지, 제가 모실게요. 병원도 서울이 훨씬 좋잖아요. 진호는 급히 안방으로 향합니다. 방 안에서는 철호가 아버지 옆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철호의 모습은 예전과 달라 보입니다. 정장은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눈가에 피로가 역력해요. 무엇보다 평소에 여유로운 미소 대신 어딘가 조급해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형, 언제 내려왔어요? 연락도 없이. 진호가 방에 들어서자 철호가 고개를 돌립니다. 아, 진호야. 갑자기 시간이 나서 내려왔어. 아버지 상태가 어떤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 철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섞여 있어요. 동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잠시 흔들리는 표정을 짓습니다. 철호가 서울 병원으로 모시고 가겠다는구나.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더 전문적이라고 하네. 하지만 동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해 보여요. 이 집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터라 갑자기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형, 갑자기 왜요? 아버지께서 여기서도 잘 계시는데. 진호는 형의 제안이 뜬금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병원비도 제대로 보내지 않던 형이 갑자기 서울로 모시겠다고 나서는 게 이상해요. 게다가 아버지께서 환경이 바뀌시면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요. 철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진호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진호야, 내가 형이잖아. 이제 내가 책임지고 모셔야지. 내가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겠어. 하지만 철호의 웃음 뒤에는 무언가 급박한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시간에 쫓기는 사람처럼 자꾸 시계를 쳐다보고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움찔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하지만 형, 아버지께서 이 집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마당의 감나무도 뒷마당의 텃밭도 직접 가꾸신 거잖아요. 진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동수는 이 한옥에서 40년 넘게 살아왔어요. 직접 설계하고 지은 집이라 애착이 남달랐거든요. 마당 한 구석의 작은 연못도 처마 밑의 화분들도 모두 동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철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아버지, 제가 서울에서 좋은 병원을 알아봤어요. 암 전문 병원인데 최신 장비도 있고 의료진도 최고예요. 여기보다 훨씬 나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철호의 말투는 정중하지만 어딘가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동수는 한참 동안 침묵합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은 고맙지만 갑작스러운 제안이 부담스러워요. 철호야, 고맙기는 한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몸이 적응하기 힘들 것 같구나. 동수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해뒀어요. 철호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냅니다. 병원 예약도 이미 잡아뒀고 입원실도 준비됐어요. VIP 병실이라 시설도 좋고 조용해요. 하지만 철호가 꺼낸 서류들 사이에는 병원 관련 서류 외에도 다른 문서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진호는 그중 하나가 부동산 관련 서류처럼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며칠 동안 철호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시간이 중요해요. 빨리 좋은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철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절박함이 묻어나요. 진호는 형의 이런 모습이 낯설고 불안합니다. 형이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해요. 형, 그런데 서울 병원비는 얼마나 들어요? 여기 병원도 만만치 않은데. 진호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자 철호는 손을 흔들며 대답합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하지만 철호의 대답은 구체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병원비를 해결할 건지, 보험은 적용되는 건지 아무것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든요. 결국 며칠 후 동수는 아들의 간청에 못 이겨 서울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좋은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지. 하지만 동수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어요.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출발 전날 밤 진호는 형과 둘만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형, 정말 괜찮은 거죠?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시는 게 좀 이상해서요. 철호는 진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습니다. 걱정 마, 진호야. 형이 언제 가족을 위험하게 한 적 있었어? 아버지만 생각하면 돼. 하지만 진호는 형의 말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을 떨칠 수 없습니다. 형의 행동이 평소와 너무 달라 보이거든요. 특히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를 낮추고 진호가 다가오면 급히 전화를 끊는 모습들이 의심스러워요. 다음 날 아침
철호는 번듯한 검은색 세단에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로 향합니다. 진호는 대문 앞에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며 서 있어요. 가슴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일까? 형에게 정말 다른 의도는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죠.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15층 VIP 병동에 위치한 특실입니다. 넓은 병실 안에는 최신식 병상과 소파, 냉장고까지 갖춰져 있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병실 곳곳에 놓인 화분들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76세 박동수에게는 낯설기만 해요. 아버지, 어떠세요? 시설이 좋죠? 철호가 병실 안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침대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어요. 고향 마산의 한옥마당이 그리운 모양입니다. 좋구나. 하지만 너무 높은 것 같아. 집에서는 마당이 바로 보였는데 동수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나요. 철호는 간호사들에게 자주 지시를 내립니다. 아버지 식사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고 약도 시간에 맞춰 드리세요. 그리고 방문객은 가족 외에는 받지 마세요. 철호의 말투는 정중하지만 어딘가 신경질적인 면이 보여요.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철호야, 내가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잖니. 사업도 있고. 동수가 걱정스럽게 묻자 철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 안배해뒀어요. 간병인도 좋은 분으로 구해뒀고 의료진도 최고예요. 하지만 철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해요. 밤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고 자꾸 시계를 쳐다보는 습관도 눈에 띕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병원비와 생활비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걸 동수도 느끼기 시작해요. 철호야, 여기 하루 입원비가 얼마나 되니? 동수가 조심스럽게 묻자 철호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버지,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 거예요. 하지만 동수는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철호가 병원 원무과 직원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알아차려요. 선생님, 입원비 납부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하는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올 때마다 철호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한편 마산에 있는 진호는 매일 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아버지, 병원 생활은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하지만 전화 너머 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아요. 괜찮다, 괜찮아. 그런데 진호야, 형이 요즘 좀 이상해 보여. 자꾸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심각해. 진호도 형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형, 병원비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지만 철호의 대답은 늘 똑같아요. 걱정 마, 진호야. 형이 다 알아서 해.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병실을 자주 드나드는 정체 모를 중년 남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었지만 어딘가 험상궂은 인상을 풍겨요. 병원 직원도 아니고 의료진도 아닌 것 같은데 자주 철호와 만나고 있습니다. 동수는 그 남자가 올 때마다 묘한 긴장감을 느껴요. 철호야, 저 사람은 누구니? 자주 오는 것 같은데. 하지만 철호는 사업 관련해서 만나는 분이에요.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만 답합니다. 어느 날 오후 동수가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병실 문 밖에서 그 중년 남자와 철호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박 사장님, 서류 준비 다 됐어요. 이제 인감만 받으면 됩니다. 중년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아직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철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배어 있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미 늦어지고 있다고요.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중년 남자의 말투는 은근히 협박조입니다. 동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합니다. 인감이 필요한 서류라니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들이 자신 몰래 무언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직접 묻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일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그날 밤 동수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철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왜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 건지 걱정이 앞서요. 병실 복도를 거닐다가 간호사실 앞을 지나는데 간호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귓가에 들려옵니다. 15층 특실 환자분, 입원비 체납이 계속되고 있어요. 보호자분이 계속 연장해달라고 하시는데 병원 규정상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간호사들의 대화를 들은 동수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철호가 병원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음 날 아침 철호가 또다시 그 중년 남자와 병실 밖에서 만납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도 함께 왔어요. 박 사장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오늘까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는 전날보다 더욱 단호합니다. 동수는 침대에 누워 있지만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버지께서 지금 상태가. 철호의 목소리는 거의 애원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도 비즈니스예요. 감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때 동수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이 무슨 일에 휘말려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특히 자신의 인감이 필요한 서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런 험악해 보이는 사람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날 오후 동수는 철호에게 직접 물어볼 결심을 합니다. 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아버지로서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혹시 철호가 자신을 이용해 무언가 잘못된 일을 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동수는 철호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철호야, 어제 병실 밖에서 누구와 이야기하던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니? 하지만 철호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사업 관련 미팅이었어요.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동수는 아들의 말을 믿고 싶지만 어제 들었던 대화 내용이 자꾸 머릿속을 맴돕니다. 인감이 필요한 서류, 시간이 없다는 말, 그리고 철호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사업 미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각해 보였거든요. 진호는 마산에서 매일 아버지와 형에게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병원 음식은 입에 맞으시고요?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서는 평소의 활기를 찾아볼 수 없어요. 괜찮다, 진호야. 그런데 형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주니 답답하구나. 형한테 직접 물어보셨어요? 진호가 묻자 동수는 한숨을 쉽니다. 물어봐도 별거 아니라고만 하네. 하지만 아버지 눈에는 다 보여.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아. 동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진호도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진호는 철호에게도 전화를 걸어 서류 내용을 확인하려 합니다. 형, 요즘 사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철호는 예상대로 피해 가려고만 해요. 진호야,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사적인 거래라서. 아버지랑도 상관없는 일이고. 사적인 거래요?
그럼 왜 아버지 병실에서 그런 사람들과 만나시는 거예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습니다. 철호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침묵하다가 진호야, 형을 믿어줘. 나쁜 일은 절대 아니야라고만 답합니다. 그러던 중 마산집의 우편물이 병원으로 배달됩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오늘은 뭔가 다른 우편물이 섞여 있어요. 동수가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한 통의 등기 우편을 발견합니다. 발송처를 보니 법무법인이고 제목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적혀 있어요. 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습니다. 안에는 공식적인 서류가 들어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주소 경남 마산시 자신의 집 주소, 채권자 모 금융사, 금액 3억 원, 근저당권자 박철호. 동수는 서류를 보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동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확인해 봅니다. 분명히 자신의 집 주소가 맞고 철호의 이름도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은 이런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 철호가 병실로 들어옵니다. 동수는 서류를 들고 아들을 바라봅니다. 철호야, 이게 뭐니? 철호는 아버지 손에 들린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요. 아버지, 그건 내가 우리 집을 담보로 잡았단 말이니? 동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 직접 설계하고 지은 집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담보로 잡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철호는 처음에는 부인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하지만 공식 서류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어요. 결국 철호는 고개를 떨구며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사업이 잠깐 어려워져서 곧 갚을 거예요, 아버지. 잠깐 어려워져서 동수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3억 원이 잠깐이야? 그리고 내 동의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동수는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슬픕니다. 자신이 평생 믿고 의지했던 큰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철호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앉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했고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해주고. 철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요. 아버지 위해서 한 거예요. 좋은 병원에 모시고 나중에 집도 다시 찾아드리고. 그때 진호에게 전화가 옵니다. 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아요. 진호야. 아버지,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진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동수는 눈물이 나려고 해요. 진호야, 너 빨리 서울로 올라와. 큰일이 났어. 동수는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합니다. 형이 우리 집을 담보로 잡았단다. 전화 너머로 진호의 놀라는 소리가 들려와요. 뭐라고요? 집을? 아버지, 농담이시죠? 진호는 믿을 수 없다는 투로 묻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진지한 목소리를 들으며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아버지, 제가 지금 바로 올라갈게요. 형과 직접 이야기해야겠어요. 진호는 급히 짐을 챙겨 서울로 향합니다. 차 안에서 내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형이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고 집까지 담보로 잡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자신에게는 왜 한마디 상의도 없었을까 하는 생각에 붕괴합니다. 서울에 도착한 진호는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철호가 아버지 옆에 앉아 계속 사과하고 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꼭 해결할게요. 형? 진호가 소리치며 들어서자 철호는 고개를 돌립니다. 진호야. 형,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버지 집을 담보로 잡다니. 진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어요. 진호는 철호를 붙잡고 따집니다. 형, 아버지께 효도한다면서 이런 짓을 했어요? 3억 원이면 집값이랑 맞먹는 돈인데 만약 못 갚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철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어요. 이건 효도가 아니라 사기야. 진호의 외침이 병실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복도를 지나던 간병인들과 의료진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봐요. 동수는 두 아들의 다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평생 우애 있게 살라고 말해왔는데 이런 일로 형제가 원수가 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슬퍼요. 병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진호의 외침 소리를 듣고 동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병실 밖으로 나옵니다. 76세의 노인이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일어서는 모습을 보니 철호와 진호 모두 깜짝 놀라요. 아버지, 안 되세요. 다시 누우세요. 진호가 급히 아버지를 부축하려 하지만 동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다. 이 일은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해. 동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어요. 평생 믿어왔던 큰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배신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철호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철호는 아버지의 엄한 목소리를 듣고 더욱 위축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철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인 거야? 진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끼어듭니다. 형, 이건 배신이야. 아버지께서 얼마나 형을 믿고 계셨는데. 진호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걸 느껴요. 형에 대한 실망감과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철호는 눈을 피하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아버지 위해서 한 거예요. 좋은 병원에 모시고 나중에 집도 꼭 되찾아 드릴게요. 사업만 다시 잘 되면. 하지만 철호의 말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에요. 이미 3억 원의 빚을 진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겠어요? 사업이 다시 잘 되면? 진호는 비웃듯이 말합니다. 형, 현실을 봐요. 지금까지 형이 한 사업 중에 제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었어요? 진호의 날카로운 지적에 철호는 할 말을 잃어요. 사실 철호는 지난 몇 년간 여러 사업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거든요. 동수는 두 아들의 다툼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만해라, 둘 다. 이미 벌어진 일을 가지고 싸워봤자 무슨 소용이야. 동수는 철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철호야, 솔직하게 말해라. 언제부터 이런 일을 계획한 거냐? 철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 전부터요. 빚쟁이들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집이라도 담보로 잡아야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철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아버지를 서울로 모신 거예요. 서류 처리하기 위해서. 서류 처리? 동수가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내가 언제 서명했다는 거냐? 난 그런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 동수는 자신의 기억을 되짚어보지만 정말로 그런 서류를 본 적이 없어요. 진호는 그날 밤 금융사를 찾아갑니다. 밤늦은 시간이지만 24시간 운영하는 대출업체였어요. 저희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서류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진호는 담당 직원에게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아, 박동수 어르신 건가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파일을 꺼내 보여줍니다. 여기 있네요. 보증인은 아들분이고 본인 위임장도 있어요. 직원이 서류를 펼쳐 보이자 진호는 깜짝 놀라요.
서류에는 분명히 아버지의 서명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서명을 자세히 보니 평소 아버지의 글씨체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서명 날짜를 확인해 보니 아버지가 항암 치료로 정신이 혼미했던 날이었습니다. 이 서명 날짜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직접 오셔서 서명하셨어요. 직원의 말을 들으며 진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아버지가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서명을 받은 거라면 이건 명백한 사기거든요. 그날 아버지 상태가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진호가 묻자 직원은 잠시 생각해 봅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손도 많이 떨리시고 아들분이 계속 옆에서 도와주셨고요. 직원의 증언을 들으며 진호는 형의 행동이 계획적이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어머니의 낡은 수첩을 뒤져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계부처럼 썼던 수첩인데 혹시 철호와 관련된 기록이 있을까 싶어서예요. 수첩을 넘기다가 20년 전 기록을 발견합니다. 1998년 5월 15일. 철호, 도박빚 2천만 원. 집 저당 잡아서 갚아주다. 절대 다시는 안 된다고 엄하게 말했음. 어머니의 단정한 글씨로 적힌 기록을 보며 진호는 충격을 받아요. 철호가 예전에도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거든요. 수첩을 계속 넘기니 비슷한 기록들이 더 나옵니다. 2001년 3월. 철호 사업 실패. 1천만 원 지원. 2005년 7월. 철호 또 빚. 500만 원 보내줌. 진호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철호의 빚을 계속 갚아주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진호는 철호의 지인들에게도 연락해 봅니다. 형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들은 모두 비슷해요. 철호 형, 요즘 사업이 많이 어려워 보이던데. 몇 년 전부터 계속 실패하고 있어. 빚이 많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모든 사실을 확인한 진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 모든 것을 알립니다. 아버지, 형은 예전부터 빚에 쫓기고 있었어요. 어머니 수첩에도 기록이 다 나와 있고 지인들 말로는 최근 몇 년간 사업도 번번이 실패했대요. 동수는 진호의 말을 들으며 눈을 감습니다. 사실 철호의 문제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걸 숨기려고. 동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배어 있습니다. 아버지, 형은 아버지가 항암 치료로 정신이 혼미할 때 서명을 받았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죠. 진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이런 짓을 하다니. 동수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힘겹게 입을 뗍니다. 내가 만든 집인데 내 손으로 지켜야지. 동수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어요.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가족을 속이고 집을 담보로 잡는 건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그날 밤 철호가 병실로 돌아오자 동수와 진호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호야, 이제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동수의 단호한 목소리를 들으며 철호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날 밤 병실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합니다. 철호는 아버지와 동생 앞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변명할 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동수는 철호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엽니다. 철호야, 이제 정말로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라.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됐는지 말이야. 철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5년 전부터요, 아버지. 처음에는 정말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이었는데 철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해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망하면서 빚이 생겼어요. 그래서
동수가 조용히 묻자 철호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빚을 갚으려고 다른 사업을 또 시작했어요. 온라인 쇼핑몰이었는데 그것도 실패했죠. 그때부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철호는 자신의 실패담을 털어놓으며 점점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진호는 형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 수첩의 기록들을 떠올립니다. 형,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수첩에 보니까 20년 전에도 도박 빚으로 집을 담보 잡았었던데요. 진호의 지적에 철호는 더욱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는 정말 젊어서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철호가 힘겹게 인정합니다. 어머니께서 엄청 화나셨죠. 절대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드렸는데 철호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동수는 아들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요. 그런데 왜 또 이런 일을 저질렀냐? 어머니와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거야? 동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합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철호는 계속 사과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은 돌이킬 수 없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빚만 해결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진호는 형의 변명을 듣다가 참지 못하고 말합니다. 형,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다음에 또 똑같은 일 벌일 거 아니에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20년 전에도 똑같은 말 했잖아요. 진호의 날카로운 지적에 철호는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때 동수가 철호에게 묻습니다. 철호야, 그럼 지금 빚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 거냐? 철호는 머뭇거리다가 전체적으로 5억 정도요라고 대답해요. 그 금액을 들은 동수와 진호는 깜짝 놀랍니다. 5억? 진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묻습니다. 그럼 집 담보로 받은 3억으론 해결이 안 되는 거네요? 철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머지 2억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동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 현실을 깨닫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아도 빚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집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철호야, 그럼 내 계획은 뭐였냐? 나머지 2억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어? 철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어요. 사실 뚜렷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저 당장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생각이었을 뿐이에요.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시간을 벌고 싶었어요. 진호는 형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라요. 시간을 벌고 싶었다고요? 형, 이건 아버지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아버지께서 평생 살아온 집인데 그걸 그냥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병인이 들어옵니다. 어르신, 면회 시간이 끝나가는데요. 환자분 컨디션을 위해서 일찍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겠어요. 간병인의 말에 동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호는 일어서며 철호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형, 내일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일 거예요. 형이 협조할 거죠? 철호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어 보여요.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일찍 일어나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황을 설명하니 변호사는 고개를 저어요. 노인분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서명했다면 무효 소송을 걸 수 있어요. 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진호가 묻자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당시 병원 기록, 의사 소견서, 목격자 진술 등이 필요해요. 그리고 필적 감정도 받아야 하고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진호는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걸 깨닫습니다. 진호는
아버지가 치료받던 마산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당시 기록을 요청합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정신이 혼미했던 날짜의 기록을 받고 싶은데요. 병원에서는 며칠 후에 서류를 준비해 주겠다고 답합니다. 한편 동수는 병실에서 철호와 단둘이 있게 됩니다. 철호야, 아버지가 하나만 물어보자. 내가 정말로 뉘우치고 있는 거냐? 동수의 진지한 질문에 철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정직하게 살 생각이 있냐? 동수가 다시 묻자 철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아버지.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동수는 철호의 말을 완전히 믿지 못하겠어요. 이미 여러 번 배신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오후에 진호가 돌아와서 법률 상담 결과를 알려줍니다. 아버지, 무효 소송을 걸 수 있대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동수는 진호의 말을 듣고 안도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됩니다. 소송 기간 동안 이자는 계속 붙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동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큰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배신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호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동수가 진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자 진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버지, 당연한 일이에요. 가족이잖아요. 철호는 그런 아버지와 동생의 모습을 보며 더욱 죄책감을 느낍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해요.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남은 길이에요. 일주일 후 진호는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마산병원에서 받은 아버지의 치료 기록, 당시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정신이 혼미했다는 의사 소견서, 그리고 필적 감정 결과까지 모든 증거가 갖춰졌어요. 아버지, 이제 마산으로 내려가셔야 해요. 금융사 담당자와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동수는 서울병원에서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효심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 내 집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이 일을 마무리해야겠다. 동수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철호는 아버지와 진호가 마산으로 내려간다는 말을 듣고 당황합니다. 아버지, 저도 함께 가겠어요.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제가 책임져야죠. 하지만 동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철호야, 내가 함께 가봤자 상황만 복잡해질 뿐이야. 이제는 아버지가 직접 해결하겠다. 다음 날 아침 동수와 진호는 마산으로 향합니다. 기차 안에서 동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워요. 서울에서의 한 달여 생활이 마치 꿈같이 느껴집니다. 진호야, 역시 고향이 좋구나.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내 집만 못해. 마산에 도착한 동수와 진호는 곧바로 집으로 향합니다. 한 달 만에 본 한옥은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지만 뭔가 다르게 느껴져요. 이제 이 집이 다른 사람의 담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꼭 되찾을 거예요. 오후에 금융사 담당자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정중하지만 냉정한 태도를 보여요. 어르신, 오늘 왜 저를 부르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적으로 처리된 사안이라서. 동수는 진호가 준비한 서류들을 담당자에게 보여줍니다. 이 서류들을 보시오. 내가 서명할 당시에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말이지. 담당자는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집니다. 의사소견서에도 나와 있고 필적 감정 결과도 있어요. 진호가 자세히 설명하자 담당자는 잠시 고민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의 말투가 처음보다 조심스러워져요. 동수는 담당자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거래를 취소하고 담보를 해지해 주시오. 그리고 노인 특례법과 사기 의심으로 법적 절차를 밟겠소. 동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의 당당함이 느껴집니다. 담당자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합니다. 통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상급자와 상의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담당자는 동수에게 말합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때 마당으로 검은색 세단이 들어옵니다. 철호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여요. 하지만 철호의 뒤로 경찰차도 함께 들어옵니다. 동수와 진호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합니다. 아버지, 진호야. 나 좀 살려줘. 철호가 마당으로 뛰어오며 울먹이는 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철호를 따라 들어오죠. 박철호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의 말을 들은 동수는 충격을 받아요. 무슨 일이에요? 진호가 경찰관에게 묻자 다른 피해자들이 고발했습니다. 이분이 여러 명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을 썼더군요라고 설명합니다. 철호가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속였다는 뜻이에요. 철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하지만 동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철호야, 이제야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났구나.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철호는 계속 사과하지만 동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어요. 몇 번의 배신을 겪으며 더 이상 아들을 믿을 수 없게 되었거든요. 동수는 철호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합니다. 철호야, 내가 살 길은 내 죄를 인정하는 거다. 동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어요. 아버지는 이제 널 도와줄 수 없어. 내 스스로 책임져야 해. 철호는 아버지의 단호한 말을 듣고 절망합니다. 아버지, 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동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 하지만 넌 그때마다 배신했지. 경찰관들이 철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철호는 마지막으로 진호를 바라봅니다. 진호야, 형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하지만 진호도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형, 아버지께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금융사 담당자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진호에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희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기 혐의가 있는 거래는 무효가 되니까요. 담당자의 말에 진호는 안도합니다. 철호는 경찰차에 오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봅니다. 어린 시절을 보낸 추억이 가득한 집,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그 집을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철호의 마지막 사과를 들은 동수는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요. 하지만 이제는 엄한 사랑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경찰차가 마당을 빠져나가고 동수와 진호는 조용해진 집 안에 남겨집니다. 금융사 담당자도 계약 취소 서류를 준비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떠납니다. 드디어 이긴 악몽이 끝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깊은 한숨을 쉽니다. 진호야,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는구나.
하지만 동수의 얼굴에는 슬픔도 함께 묻어나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큰아들이니까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을 맞이하고 있어요. 마산 한옥의 마당에는 새로운 생명들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동수의 병세도 많이 호전되어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거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항암 치료의 효과가 좋았고 무엇보다 마음의 짐을 덜어낸 것이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진호가 마당에 놓인 평상에 방석을 깔아드리며 말합니다. 동수는 천천히 평상에 앉아 따뜻한 봄볕을 받으며 차를 마시기 시작해요. 그러게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하구나. 진호는 아버지 곁에 앉아 함께 차를 마십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정리되었어요. 금융사와의 계약은 완전히 취소되었고 집에 대한 근저당권도 말소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아버지, 집안 곳곳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진호는 최근에 집 안팎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어요. 오래된 벽지도 바꾸고 마당의 화분들도 새로 심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난초도 몇 분 더 들여놓았어요. 고맙다, 진호야.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니 집이 예전보다 더 좋아 보여. 동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특히 마당 한편에 새로 만든 작은 텃밭이 마음에 들어요. 저기 상추랑 고추도 잘 자라고 있고 진호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가꾸실 수 있도록 높은 화분으로 만들었어요. 허리 굽히지 않고도 농사 지실 수 있게요. 진호의 세심한 배려에 동수는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진호야. 동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형 소식은 들어봤니? 철호가 체포된 이후로 소식이 끊어졌는데 아무래도 아들이다 보니 걱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진호는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대답합니다. 네, 가끔 소식을 듣고 있어요. 교도소에서 편지도 왔더라고요. 진호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냅니다. 아버지께 전해달라고 써보냈어요. 동수는 편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봅니다. 철호의 글씨로 쓰인 편지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들이 가득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교도소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동수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정직하게 사시며 보여주신 모습을 저는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형이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교도관 말로는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진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신중함이 묻어나요. 형을 완전히 용서하기에는 아직 상처가 남아있거든요. 동수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물이 썩으면 갈아야지. 동수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행동을 계속 용인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래도 형이니까.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동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이지. 철호도 내 아들이야.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벌을 받아야 해. 그래야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어. 오후가 되자 마을 이장님이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옵니다. 동수 형님, 몸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장님은 동수의 안색을 보며 안도합니다. 아, 정말 좋아 보이시네요. 그동안 걱정 많이 했는데. 고맙습니다, 이장님. 진호가 잘 돌봐줘서
이렇게 회복하고 있어요. 동수는 진호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워합니다. 이 녀석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장님은 진호에게도 인사합니다. 진호야, 정말 효자구나. 아버지 병간호도 그 어려운 일도 잘 해결했다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철호 사건이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진호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도 함께 알려져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진호는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가족이니까요. 진호의 말을 들은 이장님은 감탄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효자가 어디 있어. 동수 형님이 복이 많으셔. 저녁 무렵 동수와 진호는 함께 마당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진호야, 내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동수가 갑자기 묻자 진호는 당황합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 나이가 벌써 39인데 이제 정말 서둘러야지. 동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가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진호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동안 아버지 병간호에만 신경 쓰느라 개인적인 삶을 뒤로 미뤄왔거든요. 아버지께서 완전히 건강해지시면 생각해 볼게요. 아니야, 진호야. 아버지는 이제 괜찮아.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동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 그건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니야. 가을 햇살이 한옥 처마 끝을 비춥니다. 남겨진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지만 그 안에 살던 가족의 관계는 새롭게 태어났어요.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진실한 것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진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저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게요. 동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웃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리고 철호도 언젠가는 진짜로 뉘우치고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게.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한옥의 처마 위로 보이는 별빛은 평화롭고 따뜻해요. 동수와 진호는 그 별빛 아래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합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이들에게 희망찬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